어른이 도서 연구회 안산지회의 또 다른 이름 안산 동화 읽는 어른 모임 또 다른 이름은 안동모입니다. 옛날 옛적 갓날갓적은 안동모 회원들이 책을 읽어드리며 이야기 문화 되살리기 운동에 힘을 보태봅니다. 남녀노소 오순도순 잠자리에 들기 전 이야기로 신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 옛적 갓날갓적 황선희 유미경 박지혜입니다. 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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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내셨나요? 잘 보냈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사실은 잘 못 보냈어요. 네, 너무 더워, 너무. 네. 너무 덥다는 얘기를 지금 몇 주째 하고 있나 몰라요. 그러니까요. 아침 저녁으로는 정말 확실히 선선해진 것 같은데 네. 낮에는 한낮 그 불볕더위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나저나 지난주에 그 선희생께서 읽어주다 만 이야기 때문에 궁금해가지고 저도요. 일주일이 내내 기다려졌습니다. 네. 정말요? 네. 우리 빨리 여는 노래 듣고 선희생께서 계속 이야기 읽어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처음 만났던 어색했던 그 표정 속에 서로 말 놓기가 어려워 망설였지만 음악 속에 묻혀 지내온 수많은 나날들이 이젠 돌아갈 수 없는 아쉬움 됐네. 이제는 우리가 서로 떠나가야 할 시간 아쉬움을 남긴 채 돌아서지만 시간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겠지. 우리 그때까지 아쉽지만 기다려봐요. 어느 차가웠던 겨울날 작은 방에 모여 부르던 그 노래는 이젠 기억 속에 묻혀진 작은 노래 됐지만 우리들 맘엔 영원히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이젠 안녕 들으셨습니다. 지난주에 들려드렸던 끄트머리가 왕이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에 왕비의 혀와 두 눈알을 뽑아서 간직해 두라는 편지의 내용으로 끝이 났었거든요. 자,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왕의 어머니는 아무 죄 없는 왕비에게 그런 잔인한 짓을 해야 한다는 것이 끔찍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밤에 암사슴 한 마리를 데려오게 해서 그 사슴의 혀와 눈을 뽑아내어 잘 간직해 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왕비에게 말했습니다. 난 왕이 명령한 대로 너를 죽일 수가 없다. 하지만 여기서 머무를 수 없으니 아이를 데리고 넓은 세상으로 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말도록 해라. 그녀는 왕자를 왕비의 등에 묶어주었고 불쌍한 왕비는 눈물을 흘리며 궁을 떠났습니다. 아주 크고 깊은 숲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두 무릎을 꿇고 하느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하느님의 천사가 그녀 앞에 나타나 그녀를 누구나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집이라는 문패가 달린 조그만 오두막집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눈처럼 하얀 옷을 입은 한 처녀가 그 오두막집에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왕비님. 처녀는 그녀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왕비의 등에 묶여있는 아기를 풀어내려 자신의 품에 안고 젖을 먹였습니다. 젖을 다 먹인 뒤 처녀는 아름다운 침대에 아기를 눕혔습니다. 왕비가 처녀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왕비라는 걸 어떻게 알았소? 그러자 하얀 옷을 입은 처녀가 대답했습니다. 전 하느님께서 왕비님과 아기를 돌봐주라고 보내신 천사입니다. 그리하여 왕비는 그 오두막집에서 7년의 세월을 편히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깊은 신앙심과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잘렸던 그녀의 두 손은 다시 자라났습니다. 마침내 전쟁터에서 돌아온 왕은 궁에 도착하자마자 아내와 아기부터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어머니는 슬피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 사나운 왕이여, 왜 내게 그 불쌍한 왕비와 왕자를 죽이라 명령한 거요? 그녀는 왕에게 악마가 바꿔치기 한 두 통의 편지를 보여주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난 왕이 지시한 대로 했소. 그러면서 그녀는 왕에게 사슴의 혀와 눈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편지 두 통과 혀와 눈알을 보고 난 뒤 왕은 불쌍한 왕비와 어린 아들을 생각하며 몸부림치며 울었습니다. 그걸 본 왕의 어머니는 한편으로는 놀라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을 불쌍하게 여기며 말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오. 왕비는 살아있소. 내가 몰래 암사슴을 죽여 그 혀와 눈알들을 왕비를 죽였다는 증거로 남겨두었던 거요. 그러고 나서 난 왕비의 등에 아기를 묶어주고 넓은 세상으로 나가라고 했소. 그대가 왕비에게 불같이 화를 내고 있으니 다시는 궁으로 돌아오지 말라는 말과 함께. 이에 왕이 대답했습니다. 전 왕비와 왕자를 찾아내기 위해 저 하늘 끝까지라도 갈 겁니다. 그들을 찾아낼 때까지는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을 겁니다. 제발 그들이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했거나 굶주려 죽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왕은 7년 동안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온갖 곳을 다 찾아보았습니다. 험한 절벽이건 동굴 속이건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왕비를 찾을 수 없자 그는 왕비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그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를 살려두셨습니다. 마침내 어느 큰 숲에 다다른 그는 누구나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집이라는 문패가 걸린 그 조그만 오두막집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하얀 옷을 입은 처녀가 나오더니 그의 손을 잡고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 처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그에게 어디서 오는 길이냐고 물었습니다. 난 내 아내와 아기를 찾아
7년 동안 세상을 떠돌아다녔지만 아직도 그들을 찾지 못했소. 천사는 그에게 음식과 마실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절하면서 자기는 그저 좀 쉬었다 가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리에 누워 손수건으로 얼굴을 덮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왕비가 슬픔이라고 부르곤 하는 아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말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옆방으로 가보세요. 왕이 오셨어요. 그러자 왕비는 왕이 누워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그의 얼굴을 덮고 있던 손수건을 걷어내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왕비가 말했습니다. 슬픔아, 손수건을 집어 다시 네 아버지의 얼굴에 덮어드리렴. 아이는 손수건을 집어 아버지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왕은 잠결에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다시 그 손수건을 슬쩍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아이는 짜증이 나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게는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아버지가 없는데 어떻게 제 아버지의 얼굴을 덮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법을 배웠으며 어머니는 저에게 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그분은 우리의 위대한 하느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게 이 지저분하고 흉한 사람을 아버지로 인정하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은 제 아버지가 아닙니다.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왕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그러자 왕비가 대답했습니다. 전 당신의 아내입니다. 이 애는 당신의 아들 슬픔이고요. 왕은 그녀의 손이 진짜인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내 아내는 은으로 된 손을 가졌소. 왕비가 다시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제 손을 원래대로 다시 자라나게 해주셨답니다. 천사는 거실로 가더니 은으로 된 손 2개를 들고 돌아와 왕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요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왕은 그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몹시 행복해했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말했습니다. 내 가슴에서 무거운 짐이 벗겨졌소. 그들은 주의 천사와 더불어 음식을 먹고 난 뒤 궁으로 돌아가 왕의 어머니와 다시 만났으며 이로 인해 온 나라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왕과 왕비는 2번째 결혼식을 올리고 그 후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새들은 걱정 없이 아름다운 태양 속으로 음표가 되어 나네. 향기 나는 연필로 쓴 일기처럼 숨겨두었던 마음 기댈 수 있는 어깨가 있어. 비가 와도 좋지 않아. 어제의 일들은 잊어. 누구나 조금씩은 틀려. 완벽한 사람은 없어. 실수투성이고 외로운 나를 봐. 난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아.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대 나의 초라한 마음을 받아준 순간부터 라라라릴라.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질 거야. 그대가 지켜보니 힘을 내야지. 행복해져야지. 뒤뜰에 핀 꽃들처럼 점심을 함께 먹어야지. 새로 연 그 가게에서 새 샴푸를 사러 가야지. 아침 하늘빛에 민트 향이면
해가 질 무렵에도 비둘기를 하는 아이같이 행복해져 나를 위해서. 난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아.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대 나의 초라한 마음을 받아준 순간부터 랄라라리. 난 다시 꿈을 꾸게 되었어.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대 나의 초라한 마음을 받아준 순간부터 랄라라릴라. 들으신 곡은 아이유의 비밀의 화원이었습니다. 그래도 해피엔딩으로 끝났네요. 이야기가. 아주 깔끔한 해피엔딩이에요. 우리 옛 이야기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생각나는 그쵸? 거 없으세요? 네. 손 없는 각시? 손 없는 색시. 색시인가요? 네. 과거 보러 가는 거. 네. 그때는 시어머니가 그랬죠. 네.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인물들은 있는데 악마하고 천사가 좀 더 줄을 잃었던 것 같아서 얘기를 들으면서 악마라는 존재, 천사라는 존재가 조금 더 궁금했던 것 같아요. 이게 상징적인 건가? 계모, 늙은 마녀? 네. 이런 식으로 둘 다 엄마라는. 그러니까 엄마한테도 그런 면이 있다는 좀 유하게 갑시다. 근데 이렇게 손이 잘렸다는 게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없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엄마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 해주는 어떤 그런 걸 상징하지 않을까요? 못하게 하고 내가 다 해줄게 하는 어떤 그런 모습? 그런 엄마의 지나친 친절이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막아버리는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모험을 떠나야지요. 네. 네, 아주 흥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끝이 너무 깔끔해서 재밌었어요. 네. 로고송 듣고 두 번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한 FM. 두 번째 이야기 불량배들 건달이라고도 번역된 책도 있습니다. 수탉이 암탉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나무 열매들이 익을 때니 다람쥐들이 그것들을 모두 거두어 가버리기 전에 우리 산으로 가서 배를 잔뜩 채워보자. 암탉도 선선히 찬성했습니다. 좋아, 우리 가서 근사한 시간을 보내자. 그들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공기도 맑고 아주 화창한 날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저녁나절까지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배가 불렀기 때문인지 아니면 기분이 좋아서 의기양양해졌는지는 몰라도 그들은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탉은 나무 열매 껍질로 조그만 마차를 만들었습니다. 마차가 완성되자 암탉은 마차 안으로 들어가 수탉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내가 이 마차를 몰아주었으면 좋겠어. 그러자 수탉이 말했습니다. 너 정말 지독하구나. 이 마차를 끌고 가느니 차라리 걸어서 가겠다. 애초에 내가 마차를 끌겠다고 약속한 일은 없어. 난 마부석에 앉아 마부 노릇은 하지 않겠지만 마부 노릇은 하겠지만 마차를 끄는 건 사양하겠어. 그들이 다투고 있을 때 우연히 그 근처를 지나가던 오리가 꽥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 도둑놈들아, 누가 너희들더러 내 나무 열매 산에 와도 좋다고 그러든 거기서 꼼짝 마라. 너희들은 똑똑히 혼이 나야 돼. 오리는 넓적한 부리로 수탉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수탉은 멋지게 몸을 날려 오리에게 돌진했습니다. 수탉이 난폭하게 공격을 해오자
오리는 제발 용서해달라고 빌면서 그 벌로 자기가 마차를 끌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수탉은 마부처럼 마부석에 올라탔습니다. 마차가 출발할 때 수탉은 기세 좋게 소리쳤습니다. 이랴! 눈썹이 휘날릴 정도로 달려라! 오리야! 얼마쯤 가다가 그들은 길을 타박타박 걸어가고 있는 바늘과 핀을 만났습니다. 그 두 여행자가 소리쳤습니다. 여보세요! 마차 좀 세워주세요! 두 여행자는 날이 곧 어두워질 것이기 때문에 자기네는 더 이상 걸을 수 없고 또 길이 진창이니 자기네를 마차에 좀 태워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들은 성문 밖에 있는 제단사의 집에 놀러 갔다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바람에 늦게 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몸이 호리호리해 별로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았으므로 수탉은 자기나 암탉의 발을 밟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그들을 마차에 태웠습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간에 그들은 어느 여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았으며 또 오리 역시 기운이 빠져 비틀거렸으므로 그곳에서 하룻밤 묵어가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여관 주인은 여관이 이미 꽉 차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관 주인은 이들이 지체가 높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관 주인에게 아양을 떨면서 오는 도중에 암탉이 낳은 알을 주겠으며 또 오리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오리는 하루에 알을 하나씩 낳아줄 것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마침내 겨우 마음이 누그러진 여관 주인은 하룻밤 묵어가라고 허락했습니다. 그들은 갓 요리한 맛있는 음식을 달라고 하여 실컷 먹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해 뜰 무렵이라 모든 이들이 아직 잠들어 있을 때 수탉은 암탉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달걀을 가져와 부리로 쪼아서는 둘이서 모두 마셔버렸습니다. 그들은 달걀 껍데기를 아궁이 속에다 집어넣어 버린 뒤 아직 깊이 잠들어 있는 바늘에게 갔습니다. 그러고는 바늘의 머리를 잡고 그것을 여관 주인의 안락 의자에 꽂아 넣고 피는 여관 주인의 수건에다 살며시 꽂아 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살금머니 여관을 빠져나와 벌판 쪽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원래 바깥에서 자는 것을 좋아하는 오리는 여관 마당에서 잠을 잤는데 암탉과 수탉이 달아나느라 날개를 휘젓는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오리도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얼른 달아났는데 개울이 나타나자 그리로 뛰어들어 둥둥 떠내려갔습니다. 냇물의 흐름이 빨랐으므로 오리는 마차를 끌고 갈 때보다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었습니다. 몇 시간 뒤 잠에서 깬 여관 주인은 세수를 하고 수건을 집어들어 얼굴을 닦았습니다. 그러나 핀이 그의 얼굴을 긁는 바람에 얼굴에 가로로 뻘건 생채기가 생겨났습니다. 곧이어 그가 파이프 담배에 불을 붙이러 부엌으로 가서 아궁이 위로 몸을 숙이는 순간 달걀 껍데기들이 튀어올라 눈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별의별 것들이 다 내 얼굴을 못살게 구네. 그는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안락 의자에 앉아 고약한 기분을 가라앉히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안락 의자의 엉덩이를 대자마자 펄쩍 뛰어오르며 으악!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번에는 핀이 아니라 바늘이, 그것도 바늘이 머리가 아니라 뾰족한 끝이 그의 엉덩이를 세게 찔렀던 것입니다. 그는 머리 꼭대기까지 성이 나서 이 모든 것은 어젯밤 늦게 찾아온 그 녀석들의 소행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달아나 버리고 없었습니다. 여관 주인은 앞으로 음식을 잔뜩 처먹고 돈을 내지 않는 건 물론이고
특히 그런 못된 장난을 치는 불량배들은 절대로 자기 여권에 들이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Let's go. Yes, sir. Ha-ha. We're back again with 이문세. That's right. Fresh collaboration. Downlink. It's big bang. Yeah, bust. 그댄 아시나요? 있잖아요. 그대가 너무 그리워요. 고개 숙여 눈물 훔쳐요. 당신의 이름을 불러요. 그렇게 날 남겨도 떠나가야만 했는지 너만 생각하면 머리 아파. 독하니 독한 술 같아. 본인 개수병이지 매 알아놓으면 본인지 내리면 또 잠깐 잊었다가 또 모레쯤이면 생각나겠지만 그래도 어떡해 아직 사랑 유효한데 돌아올 거라고 믿는데 난 너만 기다리는데 너를 사랑해 I love you girl 이 세상은 너뿐이야 소리쳐 부르지 마 저 대답 없는 너만 불쾌하는데 그대가 미안해한다면 내 얼굴 보기 두렵다면 girl 그런 걱정하덜덜덜 마 너라면 힘이 펄펄 나 예쁜 그대 얼굴 저 붉은 노을을 닮아 더 슬퍼지는 걸 Oh baby baby 다 지나간 시간 우리가 함께한 추억 잊지 말아줘요 눈을 감아서 내 없이 날 불러준다면 언제나 더 달려갈게요 Every day every night I need 난 너를 사랑해 I love you girl 이 세상은 너뿐이야 소리쳐 부르지 마 저 대답 없는 너만 불쾌하는데 Take it to the bridge 아름다웠던 그대 모습을 이젠 볼 순 없겠지만 후회는 없어 그저 바라볼 수 있게 불빛 주어 마음을 너무 Let's go Sing it together Come on 해가 뜨고 해가 지네 눈빛에 슬퍼지네 달이 뜨고 달이 지네 소울 속에 나도 허무겨지네 해가 뜨고 해가 지네 눈빛에 슬퍼지네 달이 뜨고 달이 지네 그대 기에 또 화문해지네 난 너를 사랑해 I love you girl 이 세상은 너뿐이야 소리쳐 부르지 마 저 대답 없는 너만 불쾌하는데 Oh yeah 너를 사랑해 I love you girl 이 세상은 너뿐이야 내게 너 하나뿐이야 소리쳐 부르지 마 저 대답 없는 너만 불쾌하는데 Once again Let's go No fool Baby 빅뱅의 붉은 노을 들려드렸습니다. 제목이 왜 불량배들인지 알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오리와 바늘과 침 이런 걸 핀을 가지고 이제 그 여관 주인을 공을탁 먹이는 이런 못된 수탉과 암탉 이야기였죠. 네, 딱 불량배가 하는 짓이네요. 그러네요. 무전 취식에 힘으로 제압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네. 어린이 여러분들께서는 절대로 그러시면 아니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야기 제가 들려드릴게요. 네. 염라대왕의 수검댕이 동생. 군대에서 방금 제대한 병사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가난했고 특별한 기술도 없어서 어떻게 생계를 꾸려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숲속을 한참 걷고 있는데 그의 앞에 난쟁이 같은 사람이 한 명 나타났습니다.
그는 사실 염라대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기에 그렇게 우울해 보이나? 나는 배가 고프고 돈이 없어. 병사가 이렇게 대답하자 염라대왕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하인으로 들어와서 일하지 않겠나? 그러면 평생 먹고 살 돈을 벌 수 있을 걸세. 하지만 7년 동안 꼼짝 않고 내 밑에서 일해야 하네. 그런 다음에는 자유의 몸이 되는 거지. 단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네. 자네는 절대로 세수를 해서는 안 되고 머리를 빗어서도 안 되고 수염도 깎아서도 손톱이나 머리를 잘라서도 눈을 닦아서도 안 되네. 그 정도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병사는 이 사람을 따라 지옥으로 내려갔습니다. 염라대왕은 그에게 할 일을 지시했습니다. 첫 번째, 불을 떼는 일이었습니다. 그 불 위에는 주전자들이 올려져 있었고 주전자 속에는 죄를 많이 지은 영혼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또 집안일을 청소하고 먼지를 쓸어서 문 밖으로 버리고 모든 것들을 정돈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주전자 속을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들여다보면 아주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수하지 않고 빈틈없이 잘하겠어요. 늙은 염라대왕은 다시 여행을 떠났고 병사는 주어진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불을 계속 지피고 먼지를 문 밖에 버리는 등 주인이 시키는 일을 착실히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늙은 염라대왕이 돌아와서 지시한 대로 일을 잘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여행을 떠났습니다. 염라대왕이 떠난 후 병사는 지옥을 구석구석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주전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모두가 엄청나게 큰 불 위에서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염라대왕은 그에게 주전자 속에 무엇이 있는지 절대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그는 단 한 번만이라도 주전자 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죽어도 좋다고 생각할 만큼 궁금했습니다. 결국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주전자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속에는 군대에서 그를 괴롭혔던 상사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하, 누군가 했더니 바로 너였구나. 마침 잘 만났다. 너는 나를 발밑에 깔고 뭉갰었지? 이젠 내가 발로 밟아주마. 그는 재빨리 뚜껑을 닫고 마른 장작을 잔뜩 넣어서 불을 더욱 세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 주전자 뚜껑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중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하, 누군가 했더니 바로 너였구나. 마침 잘 만났다. 너는 나를 발밑에 깔고 뭉갰었지? 이젠 내가 발로 밟아주마. 그는 뚜껑을 다시 닫고 통나무 장작을 잔뜩 넣어서 주전자를 더욱더 펄펄 끓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주전자에는 도대체 누가 들어있은지 그는 궁금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그곳에는 장군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하, 누군가 했더니 바로 너였구나. 마침 잘 만났다. 너는 나를 발밑에 깔고 뭉갰었지? 이젠 내가 발로 밟아주마. 이번에는 풀물을 가져와서 바람을 일으키자 지옥의 불은 주전자를 집어삼킬 듯 커졌습니다. 어느덧 그가 지옥에서 일한 지도 7년이 되었습니다. 한동안 그는 한 번도 세수를 하지 않았고 머리를 빗거나 수염을 자르거나 손톱을 깎거나 눈을 닦아내지도 않았습니다. 7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서 겨우 6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가 떠날 시간이 되었을 때 염라대왕이 그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보게 한스, 지금까지 자네가 한 일을 말해보게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했으며 먼지를 쓸어 문 밖으로 내다버렸죠.
그뿐이 아니라 자네는 주전자 속을 들여다보았지. 하지만 운이 좋게도 자네는 불 속에 장닭을 더 집어넣었지. 그렇지 않고 불을 꺼뜨렸다면 자네는 목숨이 위태로울 뻔했어. 자, 이젠 돌아갈 시간이네. 집으로 가고 싶은가? 예, 빨리 돌아가서 아버지께서 어떻게 살고 계신지 보고 싶습니다. 좋아. 자네가 품삯을 받아가지고 가고 싶다면 매일 마당에 쓸어버린 먼지를 자루에 담아가게. 그리고 세수나 면도를 하지 말고 가야 하네. 긴 머리와 긴 수염 자르지 말고 손톱도 깎지 말고 눈도 닦지 말고 그대로 가게. 그리고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고 물으면 지옥에서 왔다 하고 대답하게. 그리고 또 누구냐고 물어보면 나는 우리 형님이자 대왕이신 염라대왕의 수검댕이 동생이요 라고 대답하게. 병사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7년 동안 시킨 대로 일을 한 대가로 고작 먼지 한 자루를 받는 것이 불만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숲으로 돌아가자마자 그는 자루에 먼지를 쏟아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루를 열어보니 먼지는 어느새 황금으로 변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말 꿈도 꾸지 못한 일이야. 병사는 아주 흡족한 마음으로 시내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여관을 찾아갔습니다. 때마침 여관 앞에 서 있던 주인이 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병사는 아주 끔찍한 모습이었고 까마귀보다 더욱 새까맣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관 주인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오신 분이요? 지옥에서 왔소. 당신은 누구시오? 형님이자 대왕이신 염라대왕의 수검댕이 동생이요. 여관 주인은 한스를 집 안으로 들이고 싶지 않았으나 그가 자루 속에 있는 금을 보여주자 얼른 문을 열었습니다. 한스는 최고로 좋은 방을 요구했고 최고로 좋은 봉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고 마셨으나 염라대왕이 시킨 대로 세수도 하지 않고 빗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그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관 주인은 금이 가득한 자루를 마음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생각만 해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한밤중에 몰래 방으로 들어가 그것을 훔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스는 여관을 떠나기 전에 돈을 지불하려고 자루를 찾았으나 침대 곁에 두었던 자루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지옥으로 돌아와서 염라대왕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염라대왕이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자, 이리 와서 앉게나. 내가 자네 얼굴을 씻어주고 머리를 빗어주고 수염을 깎아주고 머리와 손톱도 깎아주고 눈도 닦아주겠네. 염라대왕은 그를 깨끗이 해준 다음 다시 먼지 한 자루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서 여관 주인에게 자네의 금을 돌려달라고 하게. 그러지 않으면 내가 가서 그놈을 데려오겠네. 그래서 자네 대신 불때를 일을 시키겠어. 여관으로 돌아온 한스가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돈을 훔쳤지요? 당장 돌려주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으로 끌려가서 내 대신 불을 떼야 할 거요. 그리고 그 얼굴도 나같이 변할 거고 말이요. 여관 주인은 웃돈까지 얹어서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제발 그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한스는 부자가 되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허름한 작업복을 사입고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그것은 지옥에서 염라대왕에게 배웠던 곡이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나라의 국왕 앞에서 연주를 했는데 그 여왕은 한스의 연주를 너무 좋아해서 그에게 큰 딸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은 큰딸은 자기가 보잘것없는 평민과 결혼한다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서 차라리 깊은 호수에 빠져 죽겠다며 떼를 썼습니다. 그래서 왕은 한스에게 작은 딸을 주었습니다. 작은 딸은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기꺼이 한스와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염라대왕의 숙검댕이 동생은 공주를 아내로 얻었고 왕이 죽자 그 왕국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그대 만난 후로 난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 엄마가 제일 놀라요. 우선 아침 일찍 깨어나 그대가 권해주던 음악 들죠. 뭔지 잘 몰라도 난 그 음악이 좋아요. 제목도 알기 힘든 그 노래. 할 때도 은근 샤워를 하며 그 멜로디 따라해요. 늘 힘들었던 나의 아침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나요? 놀라워라 그대 향한 내 마음. 새로워라 처음 보는 내 모습. 매일 이렇다면 모진 이 세상도 참 살아갈 만할 거예요. 점점 안에 멋진 오빠들 이제는 쳐다보지 않아요. 멋진 거장 지나면 그댈 만나게 돼요. 차창에 비친 내 얼굴 웃네요. 관심도 없던 꽃가게에서 발길이 멈춰져요. 주머니 털어 한 다발 샀죠. 오늘은 아무 날도 아닌데.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이 단지 그대 하나로 다른 의미가 되어가는 게 너무 놀라워. 하루가 아름다워 1분 1초 시간 마저 아까워. 믿을 수 없을 만큼 하루하루 달라. 표정 말투 눈빛 하나하나 달아. 이런 게 처음이란 낯설어 baby. 드디어 나 사랑에 빠진 것 같아 baby. 놀라워라 그대 향한 내 마음. 새로워라 처음 보는 내 모습. 매일 이렇다면 뭐지 이 세상도 참 살아갈 만할 거예요. 레드벨벳의 환생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어요. 이거 안 들어본 이야기 같아. 이게 저는 번역자의 저길까? 염라대왕이 서양에도 있나 싶어가지고 아, 네. 염라대왕이라는 그 표현이 네. 조금 어색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런 해석을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런 데 보면 하데스 네. 뭐 이런 식의 어떤 지옥을 관장하는 어떤 그런 신이 나오기는 하는데 맞아요. 염라대왕이라는 표현은 그러네요. 처음 듣는 것 같아서 좀 익숙치 않았네요. 우리나라가 이해하기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놓으신 건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번역자의 역량이라고나 네. 할까?
그림 형제가 모아놓은 이야기들 중에는 또 한스가 자주 나오네요. 네. 갑자기 병사 이름이 안 나왔다가 마지막에 한스라는 이름이라고 나왔길래 혹시 이 한스가 그림 형제에서는 좀 흔한 이름으로 지칭이 되는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다음 들려주실 이야기는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까요? 네. 네. 그러면 다음 읽어드릴 이야기는 작은 빨간 모자입니다. 옛날에 귀여운 작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를 보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 소녀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소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소녀의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늘 손녀딸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어 안달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손녀딸에게 빨간색의 자그마한 모자를 선물했습니다. 모자는 소녀에게 매우 잘 어울려 소녀는 늘 그걸 쓰고 다녔으며 그로 인해 그 소녀는 작은 빨간 모자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소녀의 어머니가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작은 빨간 모자야, 이리 온. 너 이 케이크와 포도주 병을 할머니께 가져다 드리렴. 할머니는 병이 드셔서 몸이 약해지셨는데 이것들을 드시면 건강해지실 게야. 한낮이 되어 뜨거워지기 전에 얼른 출발하거라. 숲으로 들어가면 딴전 부리지 말고 길만 따라 얌전히 걸어가야 해요. 장난을 치다간 넘어져서 포도주병을 깨트릴 거고 그러면 할머니께 드릴 것이 없을 게 아니야. 그러니 방에 들어갈 때 공연히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먼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야 하는 것도 잊지 말고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할게요. 작은 빨간 모자는 어머니에게 굳게 약속했습니다. 할머니의 집은 숲속에 있었는데 그 집은 마을에서 30분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작은 빨간 모자는 숲속에 들어서자마자 늑대를 만났습니다. 작은 빨간 모자는 늑대가 얼마나 못된 짐승인가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늑대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늑대가 말했습니다. 안녕, 작은 빨간 모자야. 저한테 다정하게 대해주셔서 고마워요, 늑대 아저씨. 이렇게 일찍 어디로 가는 거냐? 할머니 댁에 가요. 그 앞치마로 싼 건 뭐지? 케이크하고 포도주요. 우리 할머니가 병이 드셔서 어제 우리는 이 케이크를 구웠어요. 할머니께 드려서 기운을 차리시게 하려고요. 네 할머니는 어디 사시니? 작은 빨간 모자야. 여기서 15분쯤 더 가면 돼요. 새 그루에 큰 참나무 밑에 있어요. 개암나무 숲가에 있다고 말해도 좋고요. 늑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어린 것은 아주 보드랍고 맛이 좋겠어. 그 할멈보다 훨씬 더 맛있을 거야. 할멈하고 이 어린 것 둘 다 잡아먹으려면 교묘한 꾀를 써야 할 거야. 그러고 나서 늑대는 작은 빨간 모자와 얼마간 나란히 걸어가다가 다시 소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작은 빨간 모자야. 네 주위에 예쁘게 피어있는 저 아름다운 꽃들을 좀 보렴. 왜 넌 둘러보지 않니? 그리고 새들이 저렇게 아름답게 노래하는데 너 신경도 쓰지 않는 것 같구나. 너 마치 학교로 가는 애처럼 그저 앞만 보고 걸어가는구나. 생각해 보렴. 숲속을 여기저기 거닌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를. 작은 빨간 모자는 주위를 둘러보고는 나무들 사이로 스며들어온 햇살이 영롱하게 반짝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숲에 아름다운 꽃들이 지천으로 피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생각했습니다. 저 아름다운 꽃들을 한 다발 꺾어 할머니께 가져다 드리면 할머니께서 무척 좋아하실 거야. 아직은 좀 이른 시각이니까 제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겠지? 그리하여 소녀는 길에서 벗어나 꽃들을 찾기 위해 숲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소녀가 꽃 한 송이를 꺾을 때마다 주위에 더 예쁜 꽃들이 피어 있어서 소녀는 그 꽃을 향해 달려가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숲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늑대는 할머니의 집으로 곧장 가 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거기 누구요?
작은 빨간 모자예요. 할머니 드릴 케이크와 포도주를 가지고 왔으니 문 좀 열어주세요.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 빗장을 들어 올리면 된다. 난 기운이 없어 일어날 수가 없어. 늑대가 빗장을 들어 올리자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늑대는 말없이 할머니의 침대 옆으로 곧장 가서 할머니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머니 옷으로 입고 할머니가 잠잘 때 쓰는 모자를 쓴 뒤 할머니의 침대에 누워 커튼을 잡아내렸습니다. 그동안 작은 빨간 모자는 꽃을 찾아 숲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소녀는 한아름 가득 꽃들을 꺾은 뒤에야 비로소 할머니 생각을 떠올리고는 다시 할머니 집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할머니 집 문이 활짝 열린 것을 보고 작은 빨간 모자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방으로 들어갔을 때 소녀는 이 방이 아주 낯설게 느껴져 속으로 보통 때는 할머니 방에 있는 게 좋았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으스스한걸 하고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녀는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소녀는 다시 침대로 다가가 커튼을 뒤로 제쳤습니다. 침대에는 할머니가 누워 계시긴 했지만 할머니는 잠잘 때 쓰는 모자를 얼굴 있는 데까지 푹 내려 쓴 괴상한 모습을 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귀가 왜 이렇게 커요? 귀가 커야 네 말을 좀 더 잘 들을 수 있지. 할머니, 손이 왜 이렇게 커요? 손이 커야 널 더 잘 잡을 수 있지. 할머니, 입은 왜 이렇게 커요? 입이 커야 널 더 잘 잡아먹을 수 있지. 늑대는 그 말을 끝마치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불쌍한 작은 빨간 모자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늑대는 뱃속을 채우고 난 뒤 다시 침대에 누워 잠이 들더니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사냥꾼은 그 집 옆을 지니다가 코 고는 소리를 듣고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저렇게 코를 골더니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으니 안을 들여다보는 게 좋겠어. 할머니 집으로 들어가 침대 곁으로 다가간 그는 늑대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냥꾼이 중얼거렸습니다. 마침내 네 놈을 찾아냈군. 난 널 오랫동안 찾아다녔어. 사냥꾼은 총으로 늑대를 겨냥하다가 문득 늑대가 할머니를 삼켜버렸다면 어쩌면 할머니를 살려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위를 찾아내 그것으로 잠자는 늑대의 배를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두어 번 가위질을 하자 늑대 뱃속에서 작은 빨간 모자가 힐끗 보였습니다. 그는 다시 몇 번 더 가위질을 하자 소녀가 밖으로 튀어나오며 소리쳤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이 늑대 뱃속은 정말 캄캄했어요. 이어서 할머니도 밖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아직 살아있긴 했으나 제대로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작은 빨간 모자는 얼른 커다란 돌멩이 몇 개를 주워왔고 그들은 그 돌멩이들을 늑대 뱃속에 채워 넣었습니다. 이윽고 잠에서 깨어난 늑대는 얼른 달아나려 했지만 그 돌멩이들이 너무 무거워 푹 꼬꾸라지더니 그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세 사람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사냥꾼은 그 늑대의 털가죽을 벗겨내 그것을 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빨간 모자가 가지고 온 케이크와 포도주를 마시고는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동안 작은 빨간 모자는 앞으로 어머니가 길에서 벗어나 숲속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 꼭 어머니 말씀대로 해야지 하고 결심했습니다. 작은 빨간 모자는 그 다음에도 빵을 가지고 할머니를 찾아가다가 또 다른 늑대를 만났습니다. 그 늑대 역시 작은 빨간 모자를 유혹해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이번에는 조심을 하고 곧바로 할머니 집으로 가 늑대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늑대가 다정하게 인사를 했지만 소녀는 그 늑대의 눈빛에서 흉악한 마음을 읽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큰 길에서 벗어나기만 했다면 그 늑대는 대번에 나를 잡아먹었을 거예요. 그러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들어오너라. 우리 그 녀석이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그도록 하자. 잠시 후 늑대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문 열어줘요, 할머니. 작은 빨간 모자예요. 할머니께 드릴 빵을 가져왔어요. 그러나 할머니와 소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회색 늑대는 저녁이 되자 작은 빨간 모자가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소녀가 나오면 그 뒤를 살금살금 쫓아가 어둠 속에서 잡아먹어버릴 속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는 돌을 깎아 만든 커다란 구유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손녀딸에게 말했습니다. 작은 빨간 모자야, 저 양동이를 들고 오너라. 어제 내가 소시지 요리한 게 있는데 소시지를 넣어 끓인 물을 그 양동이로 퍼담아 저 구유 안에다 부으렴. 작은 빨간 모자는 소시지 끓인 물을 그 큰 구유 속에다 여러 번 부어 구유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소시지 냄새가 늑대의 코를 자극했습니다. 늑대는 코를 벌렁거리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침내 늑대는 목을 너무 길게 뺀 나머지 균형을 잡지 못하고 지붕에서 미끄러져 그 큰 구유 속에 풍덩 빠져서 그만 끓는 물에 데워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작은 빨간 모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으며 오는 동안 아무도 소녀를 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그 외롭던 날들에 익숙해질 때 그대 다가와 손 잡을 것 같아 설레는 나. 네, 오늘은 이야기가 4개가 나가서 온전한 4개는 아니지만 벌써 헤어질 시간이네요. 그래요? 네. 너무 즐거. 오늘 노래 선곡에 대해서도 얘기 못했는데. 그죠? 아쉽네요. 오늘- 청취자분들은 다 눈치채셨을 거예요. 리메이크 곡인 거. 그랬을까요? 네. 저 네. 되게 색달라가지고. 네. 네. 잘 듣고 잘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날까요? 예. 좋은 꿈 꾸세요. 네. 네. 써니 덥고 꿉꿉해서 입맛도 없는데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데 없을까? 언니, 안산엔 대부도가 있잖아요. 대부도 하면 칼국수. 대부도 우리송 칼국수에 가서 시원한 콩국수와 칼국수랑 해물파전에 동동주 한 잔 쭉. 어때? 좋겠다. 입도 눈도 즐겁게 하고 오면 되겠네. 어머니 손맛. 대부도 우리송 칼국수는 북동 삼거리에서 영흥도로 빠지지 마시고 조금만 더 직진하시면 오른쪽에 있답니다. 032-881-1232 032-881-1232 우리도 데려가요.